이 규제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매도 수요 자체를 완전 실종시켜버린 거. 갖고 있는 집주인이 계속 전세를 공급할까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왜? 거래 절벽인데 매물 나와. 희소해.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 폭풍이 굉장히 거셀 것이다. 그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12개 지역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전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일부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모두 묶인 상태이죠. 그래서 일명 조투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내일부터는 모두가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오늘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 막판 매수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동산들은 계약서 쓰느라고 오늘 노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하시는 곳들이 있고요. 물건들도 금매 물건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그야말로 한 4, 5일 사이가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그러한 엄청난 강력한 초강력 규제가 나왔지만 사실 이 규제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정부는 왜 규제를 이렇게 썼을까요? 시장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고 싶었겠지만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오판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그 오판 내용이 무엇이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래서 시장이 과연 올라갈 건데 어떻게 왜 올라갈까 이 얘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부의 오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오판 첫 번째,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살 사람은 옥죄면 된다라는 정부의 생각이 엄청난 오판을 불러왔다. 살 사람, 즉 매수자. 정부에서는 이거를 투기 수요라고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투기일까요, 과연? 일단은 살 사람 옥죄면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갭 투자 막았죠. 그리고 대출도 강하게 옥죄므로 해서 매수 수요를 분명히 옥죄인 거 맞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수 수요 감소보다 매도 수요 자체를 완전 실종시켜버린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매수보다 매도가 이제는 매도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를 함으로 해서 매수자들도 살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지만 매도자들은 팔 이유를 잃었기 때문에 매도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팔 사람도 갈 데가 없는 정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팔 사람도 갈 데 없게 이런 만드는 정책을 발표함으로 해서 매도자들도 갈 길을 잃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매도와 매수의 균형이 깨집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도자들의 매물이 감소하다 보니까 매물이 실종되면서 매수자들은 사고자 하는 매물을 사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갭 투자를 막았고 대출을 강화했지만 결국은 이 목적은 매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매도자에게 영향을 더 강하게 끼침으로 해서 정부가 원하는 투기 수요를 옥죄는 이러한 방향과는 굉장히 다른 구조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뒤에서 좀 더 할 거고요. 두 번째, 정부의 오판 두 번째는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사실 정부는 너무 잘 알 거거든요. 이 시장은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절하게 균형 있게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시장은 알아서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었죠. 현지 시장 흐름을 보면은 강남 3구, 용산 포함해서 강남 3구 규제 지역에서 흐름이 이어져서 이제는 마포, 성동, 과천, 분당의 시세가 튀어오르는 것, 한강벨트 라인 쪽 올라가는 것들 더불어서 강동, 광진, 동작이 움직이다. 이제는 영등포, 서대문, 동대문 등 서울의 중급지, 이상급지, 중상급지 쪽에 있는 매매 수요가 막 움직이고 있었던 중이었고 이게 그 다음으로 노도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전체를 다 묶어버림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번 규제로 오히려 강남 3구 용산의 핸디캡이 사라져버렸어요. 원래는 강남 3구 용산은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어제까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마포 성동. 그리고 거기도 가격이 좀 움직이니까 그 다음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규제돼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핸디캡이 없으니까 오히려 상급지를 되려 수혜지로 만드는 이런 황당한, 이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방향을 잡아버렸다는 거죠. 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노두광도 조금씩 시세가 움직일까, 나는 고점에 사서 아직까지 시세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상급지를 수혜지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번에 정부가 취한 정책의 어떤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전세 수요와 전세 공급에 대한 오판이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세 수요와 전세 공급에 대한 오판. 이번에 토허제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 제일 인기가 많은 지역들을 다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전세 매물이 급감해서 전세가 폭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정부 입장이 이랬죠. 지금 현재 전세가 전세로 세팅되어 있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전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계속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전세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드려보죠. 이 전세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매수자, 그리고 집주인이 주는 거죠. 임대인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을 세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를 줄 때만, 내가 세를 주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전세는요. 내가 세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전세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기존 임차를 주던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계속 전세를 공급할까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왜? 계속 전세를 공급할까? 공급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세가 껴있으면 안 돼. 나는 지금 내후년 1월에 저기 무조건 그때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세를 주면, 아니죠, 지금 10월이니까 내후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월에 팔아야 되는데, 아니 8월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세를 주면 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을 넘겨서는 팔 수가 없고, 임차가 인 상태에서는 갭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매수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팔려고 하는데 이게 갭으로 끼고는 못 팔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안 되겠다. 그냥 좀 공실로 놔둬야겠다. 그래서 공실로 둔 채로 실거주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물건을 비워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팔려고 한다면 팔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뭐 비과세로 팔아야 되거나, 일시적 일가구 이택이거나 이런 등등의 분들은 이제 매물들을 어떻게 해요? 임차를 주기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 어떻게 해요? 실거주자가 사야 되는데 실거주자가 갭으로 살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갭 투자했다가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무조건 토어제로 묶어놨으니 불안하죠. 그래서 전세를 주기가 안 되는 환경이 됐고, 기존에 유통됐었던, 기존에 세가 들어있던 물건들조차도 이제는 매물이 실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기존 전세 매물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어떤 과정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임차를 놓은 물건들을 팔고자 한다면 세를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된 겁니다.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세값의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지금 이 세 가지 어떤 매수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매도자들의 갈 길까지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매물 자체를 다 걷어버리는, 매물을 실종시키는 상황이 됐고, 시장 흐름에 대한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서울 핵심지 강남 3구가 오히려 더 오르는, 규제 지역이 모두 돼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 지역이었던 곳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과거가 아니라 올해 초에 목동 같은 경우 재건축 지역들 다 토어제로 묶여 있었습니다. 강남 3구가 아니라 몇몇 지역, 대치랑 잠실이랑 몇몇 지역이 토어제로 묶여 있을 때, 그때 같이 묶여 있었다가 강남 3구랑 용산이 다 토어제로 같이 묶여 있을 때 목동 아파트들 가격이 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저기 원래 규제 지역이었는데 다른 곳도 다 묶였어. 상대적으로 재건축까지 가능한 곳인데, 더 좋은 곳인데 차라리 저기가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요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강남 3구 용산이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세.
전세가 유통이 계속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은 계속 감소하고 전세값은 폭등하는 이러한 서민의 주거가 굉장히 안정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들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되게 명확하다. 뭐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실종은 맞는데 이게 거래 실종이 매도자들의 매물이 사라져서예요. 매수할 사람도 적지만 매도자가 더 적어. 그러므로 해서 지금 매도자들의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죠. 예전에 대출 규제만 존재했을 때는 이건 규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활용할 수 없고 현금을 가지고 좀 상급지 물건을 갖고 싶으면 갭 투자라도 해서 상급지 이동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팔 수 있었죠. 내가 그냥 갭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대출도 조였는데 갭 투자까지 모두 강하게 규제해요. 대출도 더 상급지로 갈수록 더 대출에 대한 범위가 좁아져. 이제는 2억만 받아라. 4억만 받아라. 그전엔 내가 대출 6억을 썼는데 이제는 4억 아니 2억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 갈 곳이 있냐고요. 현금 부자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매도자 상당수가 상급지 이동이 불가해진다. 그리고 팔 이유가 없어지죠. 상급지 이동 불가한데 내가 뭐 타로 팝니까? 그죠? 그냥 보유하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다면 내가 대출이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지금 1억이 부족하네. 이 집을 내가 1억을 더 높여서 팔 수만 있다면 내가 갈 수 있겠다. 상급지 이동이 가능한 높은 매도가를 희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매수자가 한 10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었어요. 줄었어요, 매수자가. 근데 매도자는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은 거예요.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는 환경으로 가게 됐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격 상방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은 상대적인 거죠. 이 상황이 되면서 가격 상방이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이것은 지금 근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마포 성동에서 강남 옮겨가는 분들 아니면 뭐 서대문구나 동대문구에서 뭐 성동 가시려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쪽 노원에서 성북구 가시려는 분도 그리고 같은 수원 내의 영통에서 광교 가시려는 분들도 다 똑같이 적응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 없는 분들은 그리고 대출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점점점 매물을 팔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매물 실종의 환경들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가능한 매물이라면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래 절벽인데 매물 나와 희소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을 주고라도 그 물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요. 신규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 중이에요. 신규 수요라는 것은 전세 그리고 월세, 자가 모두 어쨌든 실거주가 필요한 집이 필요한 수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인구 구조상 베이비 부머 시대 또 그런 어떤 그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현재 2028년까지는요. 30대에 진입한 사회 초년생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30대 이제 막 일자리 그리고 소득이 좀 이제 막 올라가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이제 뭐 합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최근에 혼인이 증가하고 출생률 증가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흐린 색이 2023년이고 약간 짙은 색이 2024년이고 지금 까만 색이 2025년인데 계속해서 지금 이 혼인입니다. 이거 혼인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전에 비해 점점점 혼인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에 따라서 출생률도 2024년 지금 6월부터 해서 이게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 증가폭이 컸든 적었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률이. 아이가 계속 생겨가고 결혼해서 부부가 이제 가정을 안전하게 꾸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내 집이죠.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매물이 없고 전세 매물도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값 폭등이 나오게 되면서 매매 시장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거 진짜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낼 겁니다.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유통되는 매물도 부족한데 기존 전세 매물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임차를 주던 매물들도 팔려면 공실 남겨놓지 않으면 안 돼.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들, 전세 사시는 분들은 갱신 청구권을 쓰자. 또는 연장 계약하자.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 그렇게 나에게 좋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주의 지역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유통되는 매물은 더 줄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수요 유입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매물이 없어요. 전세값은 오르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월세로 가려니까 월세값도 계속 올라요. 전월세 폭등 시장을 만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전월세 감당이 안 되는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가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어딜 가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대출 규제 제한을 고려해서 원래는 내가 영통에서가 아니라 광교에 집 살려고 했는데 그래, 영통에 사자. 규제 지역 자가를 그냥 약간 기준을 낮춰서 매입을 하고요. 또는 비규제 지역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 비규제 지역에 좀 그래도 상급지급 되는 곳에 전세를 끼고 일단 내 집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들어가자. 아니면 갭 투자 해놨다가 그걸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전세 끼고 매입하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환경들이 벌써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갱노나 보시면 지금 영통 쪽이나 가격이 좀 덜 무거웠던 지역들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안양, 만안구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굉장히 상위에 관심 단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이미 지금 19일까지 해서 어제 오늘까지도 지금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규제 지역 이후 발표 이후에 며칠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은평의 백년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도 높은데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은 비싸지 않아서 갭 투자하기 되게 좋은 지역들이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거래 계약 쓰시느라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상황들 확인되고요. 영통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층이 물건을 보고 바로 결정하는 이런 환경들이 나오고 있고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도.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다음.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을 해봤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나는 이미 이 게임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상당히 많은 규제의 환경들을 접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토어제로 강남 3구 용산 묶었지만 결국 토어제에 묶인 강남 3구 용산이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잠실 아파트 토어제를 묶였을 때 잠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규제 지역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다를 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규제로 잡히지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이 규제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코 오래 멈춰 있지 않을 것이다. 타이밍 봐서 언제든지 내가 기회가 오면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을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전에는 내가 실거래됐던 가격에 대비해서 40억에 거래됐던 물건을 7, 8억에 내가 거래하자고 호가가 나와 있었던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이 차분해지면서 45억으로 44억으로 조정도 가능한 환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강남의 얘기라고 한다면 똑같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던 어떤 그 시세에 조금 가깝게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실거래 가격 대비해서는 높아도 호가상으로는 조금 가격이 내고가 돼서 조정이 되는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상급지는 누구로 인해 현금 부자들로 인해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이밍을 지켜봤다가 그래 지금이 오히려 상급지는 지금 잡아야 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차분할 때 이때 상급지를 노리는 게 맞는 전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제적인 경험치가 풍부하신 분들의 선택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상급지는 이분들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이고 두 번째는 규제의 내성이 이미 생겨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심리시장도 이미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해 저항감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너무 급하게 한번 가격이 시장이 크게 빠졌던 2022년에서 23년에 시장을 봤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죠. 근데 그 이후에 규제가 나오면 좀 시장이 다시 움츠러들까? 규제가 나오면 또 하락론자들이 이제는 하락한다는데 움츠러들까?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만 놓쳤던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지켜봤는데 이번에 또 다를까? 기대하겠죠. 근데 전세값이 미쳤어요. 전세값은 미쳤는데 매물도 없어. 뭐야? 당장 시세를 떠나서 내가 갈 곳 자체가 없네 라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려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아파트 뭐 준다는데 불량 아파트, 불량 원룸 아파트를 거주를 하래.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닌가 라고 약간 의문을 던지고 있을 때 선제 매수자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일부 지역에서 일부 단지대에서 거래를 막 재개합니다. 다시 분당 뭐 아파트 어디가 거래가 되고 있대. 잠실 아파트 어디가 거래가 되고 있대. 얼마에 거래가 됐대.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 이렇게 되는 순간 아니다. 또 실수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그나마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층이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미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약간 가격이 무겁지 않았던 곳들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서울 경기의 중하급지와 그리고 비규제 지역들은 실수요자들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다. 상단에선 상급지대로 현금 부자들이 유동성을 올라타서 더 좋은 급지로 이동하시려는 분들이 집을 사고, 그리고 하단에서는 폭등하는 전셋값, 매물 없는 이 환경들 때문에라도 집을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단계 바로 반짝 뭐 내일부터 그렇게 될 것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분위기 잠깐 차분해지는 요 환경들을 좀 지나고 나면 조금씩 주요한 지역들 몇몇 단지들부터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게 언론에서 노출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는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 심리 시장은 빠르게 다시 상승 기조에 올라타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시장에 그냥 무지막지한 규제를 무조건 그냥 전체로 묶어버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쏟았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셀 것이다. 그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좀 많은 시장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이 시장 안에서 틈새를 노려야 되고 아직 기회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안에서도 기회가 어디에 또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규제로부터 조금은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규제 안에서도 좋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우위에서 이 시장의 환경들을 계속 잘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